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대결, 오늘 역사적인 승부가 또 한 번 펼쳐집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5번째 대국이 바로 오늘 오후 1시에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매우 모시기 힘든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의 공식적인 심판이자 프로 기사,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이국을 패배하고 나서 밤새 내가 왜 졌는지 복귀를 함께 했었던 그분입니다. 이다혜 바둑 프로 기사를 모셨습니다. 오늘 과연 알파고와의 5번째 대국에서 어떤 승부를 예측할지 이다혜 프로 기사와 함께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출연입니다. 말 그대로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뒷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도간신문 과연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만큼 중요한 뉴스가 정치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당입니다. 대구 현역 4명, 야당에선 이해찬 의원을 컷오프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한국 공관위원장이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탈락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제 발언을 했는데 그 타겟이 유승민 의원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 어떻게 결정을 낼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여당 분위기가 정말 한국일보 제목처럼 칼바람입니다. 칼바람이 휘돌고 있는 여당,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야당. 그런데 오늘 뉴스의 중심은 확실히 여당인데요. 이른바 윤상현, 유승민 동시 아웃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윤상현 의원을 탈락시키면서 유승민까지 같이 탈락시키는 논개작전이 현실화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논개작전. 글쎄요. 논개는 자기 의사로 같이 적장을 껴 떨어뜨린 건데 윤상현 의원의 본인 의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윤상현, 유승민 동시 아웃설이 정말 사실이라면 문제 있습니다.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1면입니다. 야당은요. 김종인 대표가 친노 좌장 이해찬을 날렸습니다. 날렸다는 건 제 표현이 아니라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날렸다. 과감하게 날렸다. 그 가운데 이해찬 의원은 개소식까지 강행을 했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해찬 의원 오늘 중에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본인이 컷오프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불이한 판정이다. 정의롭지 못한 판정이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해찬 의원이 오늘 밝힐 공식 입장은 어떤 내용이 될지 이 역시도 예측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정치면인데요. 멋쩍게 됐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된 그 순간 애꿎게도 기자가 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는데 문은 굳게 잠겨있고 이해찬 의원은 두물불출을 하고 있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라는 이 화환만 덩그러니 앞에 남아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앞서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 정치권 뉴스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바로 세계 대결 5번째 대국인데요. 이세돌 구단 마지막 5국의 승률을 과연 어떻게 예측하느냐 많은 전문가들에게 물었는데 5대5다. 이세돌이 이길 확률 50, 알파고가 이길 확률 50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 돌직구쇼 전격 출연 돌직구쇼의 특급 게스트 오늘 한 분 모셨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과의 이번 세계 대결의 공식적인 심판이자 프로기자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이국을 패배하고 나서 밤새 이 복귀를 함께 했었던 이세돌의 측근 전격 출연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알파고에도 약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알파고에도 약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게 아닐까요? 혼란스러울 때 떡수라고 합니다. 바둑에서 이상한 수를 떡수라고 부른다는데 떡수를 부담스러워 한다는데 알파고한테도 약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지, 혹은 알파고는 기기이기 때문에 감정을 못 느낀다는데 오늘 저희 돌직구쇼 전격 출연한, 너무 제가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다의 프로기사에 따르면요, 알파고도 멘탈이 붕괴되는 순간이 있더라 라고 밝혔는데, 잠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기계인 알파고도 멘탈이 있는 걸까? 멘탈이 붕괴된다면 감정이 있는 걸까? 약점은 무엇일까? 잠시 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다시 정치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이 공천 여부 말고도 사실 오늘 중요한 지역이 하나 또 있습니다. 서초갑입니다. 이해운, 조윤선 둘 중 한 명을 영남에 재배치설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을 서초갑에서 빼서 영남으로 돌린다. 양측 모두 현재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하필 왜 이해운, 조윤선 두 예비 후보의 서초갑만 또 쏙 빼놓고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둘 중에 한 명을 영남으로 뺀다면 누구를 뺄 것인가? 궁금합니다. 잠시 뒤 예측해보겠습니다. 오늘 돌직구쇼 재밌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쇼.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인간과 기계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인간계 대표가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알파고의 실력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다섯 번째 대국, 이세돌과 알파고, 알파고과 이세돌의 최후 대국에서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세돌 구단이 흑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알파고가 승기를 잡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인데 제가 계속 전격 출연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10번을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정식으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다혜 프로 바둑 기사시고 4단이시고 이번 대국에서 공식적인 심판으로 1국부터 오늘 잠시 후 있을 5국까지도 공식 심판이신 거죠? 네, 제가 이제 5국 심판을 맡았는데요. 예. 잠시 후 1시부터 열릴 제5국에서 한국의 심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다혜 기사님이 잠시 후 세계 대결 5국의 이 공식 심판으로 오늘도 가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간곡한 요청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돌직구쇼를 위해서 전격 출연에 응해주셨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오늘 다섯 번째 대국에서 과연 누가 이길지 전 세계, 전 인류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알파고 앞에서 이세돌 구단도 뭔가 좀 겸허해졌다, 겸손해졌다. 그런 보도가 오늘 신문에 많이 났죠. 사실 이렇게 대국이 뭐 3국이 실패하면서부터는 이제 흥행무리에 좀 실패할 것 같은데 4국에서 이기면서 점점 더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모든 어떤 정치권 기사를 덮을 정도인데요.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는 이세돌 구단의 인간적인 면모, 그동안의 변화한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특히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이 감정이 없는 알파고 앞에서 우리 이세돌 구단 그동안에 상당히 까칠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상당히 성숙한 오빠로 들어왔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성숙해졌다. 이런 얘기를 싣고 있는데요.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뭐 젊었을 때 이세돌 구단, 별명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쌤돌 아니겠습니까? 되게 거침없는 발언과 자신감으로 주변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을 정도의 그런 모습 많이 보였는데요. 예컨대 뭐 우리 많이 소개했지만 자신 없어요. 질 자신이 없습니다. 뭐 자신 없다는 게 경기에 자신 없다는 게 아니라 질 자신이 없다. 대충 뒀어요. 그래도 이겼습니다. 뭐 이런 식의 뭐 발언으로 살짝 오만 방지한 좀 발언들로 유명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특히 알파고와의 진 다음에 했던 그 발언들, 특히 뭐 알파고 3국 진 다음에 이세돌이 진 것이 인간이 진 것은 아니다. 라고 했던 모습이거나, 그 다음에 한 번 이기고 나서도 다음에 본인이 불리한 흙을 잡고도 이기고 싶다거나 라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 그 다음에 어떤 도전의식.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성숙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 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 도직구쇼 전격 출연한 이다혜 기사님, 사석에서 우리 이세돌 구단을 오빠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세돌 구단이 이국에서도 알파고한테 지고 나서 네. 굉장히 좌절하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 그때 밤에 함께 가서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세돌 구단이 어떤 심경을 나타냈나요? 좀 참담한 심경을 표현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때? 사실 저도 이국 끝난 다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사람이 인상 슬프잖아요. 그렇죠.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좀 마음 위로해주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저를 더 위로하는 거예요. 아, 이세돌 구단이? 네. 오. 전혀 뭐 바둑 친구에 대해서 우울해한다거나 예. 난 안 되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지?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네, 본인 스스로. 네, 그래서 아주 그런 모습 보면서 오히려 제가 그때 멘탈이 문제였는데 예. 제가 치유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평소에 이 세돌 오빠, 이세돌 구단은 보통 이렇게 여유가 좀 있나요? 배포가 좀 있고? 이세돌 당했던 스타일은 원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발랄하고요. 예. 유쾌하고 바둑 뜰 때 외에는 이제 천진난만한 개구장이 스타일이에요. 예. 유머간 것도 많고 말도 굉장히 재치 있게 잘 하죠. 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날 좀 힘들지 않을까, 너무 우울해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바둑에 대한 연구를 바로 하더라고요. 예. 밥 먹으면서도 계속 바둑 얘기를 하고, 밥 먹으면서도 계속 바둑 얘기하고. 네, 이제 먹다가 그럼 내가 아까 그 수가 좀 이상했나? 예. 이러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전 또 그 수가 무슨 수지? 의측하면서 그거 그러면 그거 그러면서 예. 그걸로 내가 뭐 상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오. 그런가? 그럼 같이 또 연구도 하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신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바로 이세돌 구단 특유의 그 승부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웬만해서는 조금 주눅이 들만도 한데 3패를 당했는데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결국 이겨내는 그 모습에 감동을 했거든요. 그 승부욕이 원래 좀 이렇게 타고났나요? 이슬 구단은 뭐 거의 현존하는 기사 중 가장 승부욕이 센 기사를 예.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기사 중에 가장 승부욕이 세다. 네. 근데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을 심판의 자격으로서 1국부터 4국까지 지금 계속 옆에서 봐오셨는데, 심판은 공평해야 되니까 누구 편을 들지 않겠지만 그래도 인간 편이니까, 인간이시니까, 세돌 오빠니까 어땠습니까?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세 판 치고 한 판 이기는 거 볼 때. 일단 제가 오늘 5구 심판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심판은 공정하게 봐야 되겠지만 예. 사실 심판이 하는 역할이 바둑 경기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반칙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원활한 경기 되도록 지켜봐준 역할, 산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정말 숨 막힐 것 같고요. 숨 막힐 것 같다. 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세돌 구단이 5번째 대국을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과연 이길 것인가 확률을 50대 50으로 점쳤는데, 또 심판이시고 또 이세돌 구단과 가까운 프로 기사로서 누가 이길까요? 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기사들은 당연히 이세돌이 이긴다. 5대 0이냐, 4대 1이냐 였는데 예. 이거 끝났을 때는 힘들겠구나. 이건 5대 0이다. 10명 중에 9명 기사들이 5대 0 끝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예. 굉장히 불리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들의 또 예측을 뒤엎고 4국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때 또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기사들도 거의 5대 5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기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세. 바둑에도 네. 기세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승리의 기세 샀기 때문에 이슬 구단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반대 의견은 그래도 알파고인데 알파고가 구글이 만든 알파고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한 번 실수로 족하다. 이번 판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많은 실정입니다. 보통 바둑 기사분들은 수를 놓을 때 상대의 멘탈을 흔들 만큼 굉장히 도발적인 공격을 놓기도 하고 상대의 심리를 흔드는 짐짓 다른 수를 두기도 하는데, 옆에서 심판으로서 5경기째 지금 지켜보고 계시니까,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알파고는 기계니까 감정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알파고의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을 목격했다. 아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3국까지 보면서 알파고가 좀 얄미울 정도로 바둑을 잘 두는 거예요. 얄미워요? 얄미운 예. 두는 스타일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예. 치밀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얘는
약점이 뭔가 약점이 보이지 않는다 싶었는데 드디어 4국 때 저는 알파고의 멘탈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알파고인데 기계도 멘탈이 있군요. 기계가 그 78수 100이 예. 신의 한 수라 불리는 이후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알파고가 정신을 못 차린다. 네, 그때 이후로 두는 수가 계속 이상한 수. 떡수. 네, 그렇죠. 이상한 수가 연속하면서 이제 기사들 볼 때, 얘 멘탈 흔들렸다. 예. 이제 100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다. 할 정도로 기계도 멘탈 흔들릴 수 있구나. 어허. 저도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에도 멘탈이 좀 있다. 알파고가 평정심을 잃어버렸다. 그거는 알파고를 만든 개발자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오늘 5번째 대국에서도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하려면 4국 때처럼 알파고의 어떤 기계의 멘탈을 흔드는 그런 수를 놔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가장 승률 높은 거는 알파고가 처음 보는 수. 예. 내가 학습하지 못한 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알파고가 굉장히 공 많이 했지만 바둑에 경운세가 많기 때문에 처음 본 수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 파고들면은 알파고가 또다시 실수하는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세돌 구단이 2구 복귀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물론 알파고의 약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바둑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 바둑을 보여주겠다. 내 바둑을 보여주겠다.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난 4국 승리한 요인도 이세돌 구단이 가장 자신다운 바둑을 뒀어요. 예. 네, 그래서 승리한 거지 사실 상대의 실수보다는 이세돌 구단이 멋진 바둑을 두는 것. 이게 더 승부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세돌 구단이 자기 바둑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잠시 후 우리 이다혜 기사께는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고요. 임순 변호사님, 네. 이세돌 구단이 뭐 신드롬처럼 유명해지니까 이세돌 구단의 가종도 그 내력이 굉장하더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송중기보다 더 멋있다는 이세돌 구단의 예. 누나, 이세나 누나의 인터뷰를 조선일보가 실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세돌 구단은 원래 고향 신안 출신이고요. 3난 2녀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돌이 바둑돌은 아니고 원래 이제 세자와 돌자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셔서 세돌이라고 지었는데 제가 어제 언급했던 형님 차돌. 차돌은 원래 큰형인 이상인 프로 기사님의 본명이었대요. 그랬는데 둘째가 나아지면서 이름을 둘째한테 물려주고 상훈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입학했는데 그게 이제 늦게 배운 동생이 더 빨리 느는 거를 보고 포기하셨다고 한 거고 제가 얘기했던 머리가 나쁘니까 바둑 접어라라고 했다는 거는 낭설이라고 합니다. 낭설 어제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네, 제가 어제 낭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프로는 굉장히 올빼미과라죠, 그렇죠? 예, 올빼미과하고 뭐 새벽 3, 4시쯤에 취침하는데 이게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이제 저번에도 보면은 끝나고 심지어 이겼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막 이러는데도 뿌딱도 안 하고 복귀를 하더라고요. 바로 복귀작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위로를 할까 딱 하는 순간 그런데 말이야 오늘 이순 어땠어? 바로 먼저. 네. 그래서 복귀 바로 시작했죠. 4국 끝나고 이겼는데도 바로 복귀했어요. 그게 승패가 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만족할 수 있는 바둑이라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기건 지건 복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뭐 더 좋은 수가 있었나, 뭐 못 본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수를 연구하는데 복귀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때도 새벽 밤샜거든요. 복귀하다가. 분명 저는 괜히 밥 사주러 가고 모르겠어요. 밥을 먹으면 복귀하죠. 예. 바둑판 앞에 복귀하죠. 또 이제 뭐 사적인 얘기,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 갔다가 갑자기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또 바둑 얘기하고. 또 바둑 얘기하고. 예. 도돌이 교예요. 아니 근데 이세돌 구단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얘기는 뭐 알려져 있는데 바둑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예전에 어린 이세돌 구단은 뭐 가서 계속 쉼 없이 생각을 하면서 걷는 게 습관이었는데 요즘은 스트레스 해소용이 좀 바뀌었다면서요. 드라마 보기 뭐 이런 걸로. 네, 요즘엔 그때 제가 밤샘 복귀할 때 사실 바둑 복귀만 한 건 아니고요. 다른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네. 드라마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최근에 어떤 드라마가 잘 나간 얘기 하는데 저도 드라마를 많이 보지만 이세돌 구단의 그 드라마 뭐랄까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뭘 좋아하나요? 아침 드라마부터 네, 뭐 주말 드라마까지 안 보는 게 없더라고요. 이세돌 구단이 드라마 참 좋아하는군요. 네, 그때 꽤 많이 모였는데 5명이 합해도 이세돌 구단이 진다. 네, 그럴 정도로 드라마 매니아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드라마와 바둑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싶은데 뭐 바둑도 한 판의 인생이니까요. 그렇군요. 이세돌 구단이 딸바보인 것은 뭐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옆에서 워낙 이세돌 구단과 또 친하니까
그 딸 바보라고 해봤자 뭐 일반적인 아빠 수준이겠지. 제가 아는 딸 바보 중에 가장 최고입니다. 어허. 저는 바둑을 열심히 두는 이유가 딸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두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끔씩. 예. 어떤 정도냐면, 딸이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싶어 하고요. 예. 일례로, 이세돌 구단이 바둑이 정말 세지만, 네. 세계 1위는 아마 이세돌 구단 딸이 아닐까 싶은 정도로, 예. 저희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제가, 오빠, 딸 바둑 가르치는 게 어때? 했더니, 자기도 그러고 싶대요. 근데 딸이 바둑 뒀는데,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딸이 마음 상할까봐. 딸이 마음 상할까봐. 네, 그래 늘 져준대요. 어허. 그래서 그 딸이 저한테 이러면 하는 거예요. 이모, 내가 바둑 제일 세 세상에서. 그래서 아빠를 내가, 이겼어. 왜? 그랬더니 나 아빠 이겼는데? 내가 아빠보다 잘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세돌 구단의 딸도 바둑을 둘 줄 아는군요. 들 줄 아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잘 두는 그런 건 아닌데. 애기니까 다 져주는 거죠. 어허, 그렇군요. 그러니까 딸을 보는 아빠의 눈에서 눈이 아주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기사 내용 중에서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세돌 구단의 목소리가 가늘고 떨리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목소리가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게 14살 때 승부 스트레스로 실어증이 걸렸고 그 후유증으로 저렇게 목소리가 됐다는 게 맞나요? 그래요? 사실인가요, 그게? 네, 저도 이거는 세돌 오빠 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예. 어렸을 때 워낙 승부를 일찍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왔고 변성기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워낙 힘든 시기를 보내서 그때 사실 아파서 목소리가 이상해진 거지. 예. 그것 때문에 사실 놀리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본인 상처가 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그만큼 바둑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네.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14살 때 바둑 스트레스로 인한 실어증을 좀 알았었고 그때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좀 안정되지 못한 그건 좀 가슴 아픈 사연도 또 있었군요. 네, 그게 실어증까지는 아닐지라도 확실히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만큼 하지만 목소리는 멋지지 않아도 뇌가 섹시한 남자이기 때문에 뇌생남이다. 네, 현존하는 최고의 내생남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훌륭한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좋게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성희 위원님.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삼류는 실패 앞에서 슬퍼하고, 이류는 적을 비판하고, 인류는 준비한다고. 정말 이게 아까 내가 승부보다는 이겨도 복귀하고, 져도 복귀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든 뭘 하든 다시 바둑으로 돌아오는 이런 걸 보면서 진정한 인류구나. 정말 멋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윤태곤 실장님이 꽤 바둑을 저희 중에서는 잘 두는 아니, 전 그냥 급이었군요. 단이 아니었군요. 네. 급이었네요. 안 그렇지만 한 80 정도. 예.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팔씨름을 해보거나 어떤 사람하고 바둑도 마찬가지로 당구 같은 거 노는데 한번 붙어보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 가늠이 갈 때가 있잖아요. 이거 팔씨름을. 근데 이제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면 가늠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실은. 그래서 옆에서 알파고를 보실 때, 얘가 세긴 세지만 한 이 정도구나라는 가늠이 가는 상태인지 저는 정말 짐작하기도 어려울 상태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떠신가요? 네. 어떻습니까, 알파고가?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배를 가려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센가 궁금했는데요. 1국, 2국, 3국 때 정말 세구나. 근데 모든 기사들이 단체로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바둑 세줄 수 있나. 정말 다들 놀라고 그랬는데 4국을 보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네, 이제 문제 4국이죠. 한계가 있다, 알파고도. 네, 분명히 한계가 있고 아직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간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하지만 앞으로 또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이 어쩌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바둑의 마지막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아마 지금 이세돌 구단도 또 우리 친한 다혜가 또 돌직구쇼 출연한다고 해서 보고 계실 텐데 이따 심판 볼 때는 공평하게 보시고 지금은 개인 자격으로 5국을 임하는 이세돌 구단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하신다면. 네, 일단 늘 해왔던 것처럼만 해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지켜본 이세돌은 정말 최고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인 모습 그대로 자신의 바둑을 둔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다혜 4단 모시고 오늘 아주 특별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심판 보시러 대국장으로 가셔야 되죠. 네. 아침에 또 바쁜 시간에 시간 쪼개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대결의 공식적인 심판이자 프로 바둑 기사 이다혜 기사와 함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에 대한 이야기
저희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제 정치권에 엄청난 뜨거운 이슈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유승민 의원, 윤상현 의원, 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 결국에는 아웃되는 것인가?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살아남는 것이냐? 둘 다 살아남는 것이냐? 이한구 공관위원장, 오늘 그의 입에 두 사람의 운명이 달렸는데요. 어제 오후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당 정체성과 관련해서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상대적으로 편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선 의원의 혜택을 즐길 수 있었던 분들은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윤태곤 시장님, 어제 대구 지역 일부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현역 의원 4명이 아웃이 됐는데 그중에 3명이 비박계였고 그중에 2명이 유승민계로 불리는 유승민 측근이었는데 어제는 유승민계를 겨냥했지만 오늘은 유승민을 겨냥한 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좁혀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승민 그리고 이제 윤상현 2명은 보류 중이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잠깐 해보자면 과거 똑같잖아요. 이해찬, 전해철 보류 중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통 보내려고 할 때 보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함께 이 사람이 보낸다. 크게 잘못한 게 있는데 보류 중이다라고 하면 조금 살려주는 쪽으로 가자라는 건데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보류 중이다라고 하면은 저쪽으로 이제 보내는 쪽으로 가자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이 아까 이야기한 거 3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당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람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후폭풍이 엄청날 거라고 보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이 민주정당에서 당의 정체성이 전 새누리당의 정체성은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뭐가 어긋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당론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했다. 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반대해 가지고 원안을 사수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박수를 받은 분인데 어떤 명분을 내세울 수 있을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 유승민 의원도 배제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신 건데 정소영 위원님, 윤상현, 유승민 두 사람의 운명만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남겨뒀어요. 오늘 발표한다. 윤태곤 실장의 예측에 따르면 두 사람을 함께 배제시킬 것이다 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건데 윤상현 의원은 당대표를 죽이느니 살리느니 막말을 했던 죄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르를 따지자면 일종의 양심수인데 등가 교환을 할 수 있는 건가? 제일 중요한 자태가 있잖아요. 대통령 눈밖에 난 것이죠.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도 났습니다만은 공관위원장 때 이한구 위원장이 당연히 이제 유승민 의원 공천 배제를 주장을 했는데 다른 공천위원들이 이제 반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온 카드로 윤상현도 그럼 같이 날리자라는 그런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날리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아마 그것이 오늘 아침이거나 어제 밤에는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은 펄펄 뛰고 있죠. 내가 왜 소설 쓰지 말라? 내가 물러난다는 거 소설 쓰지 말라. 어저께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공천을 안 주게 되면은 소설이고 대설이고 간에 본인이 이제 공천을 안 주게 되면은 소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인은 전혀 물러날 의사가 없지만 같이 날리는 카드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이런 그니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당 정체성 대통령한테 눈밖에 났다는 것 외에는 특정하게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유승민 의원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30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30명이 있는 앞에서 유승민 김무성 대표를 난리네 마이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30명 있는 사람들 좀 보라고 한 측면이 있잖아요. 예. 정말 권력에 취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막말 의원하고 등가로 날린다는 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지 저는 이해가 되지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조간신문 사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설 제목이 실렸는데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누리 윤상현 유승민 맞교환 탈락이 과연 공정한 공천인가? 동아일보 사설이 묻고 있는데 김병명 의원님 예. 새누리당 얘기이기 때문에 뼈 아프지만 동아일보 사설이 지적하고 싶은 건 윤상현 유승민 맞교환 탈락은 공정한 공천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적인 공천이 아니다.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맞교환 탈락으로 가진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갖고선 여러 사람들 더 많이 묶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맞교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맞지가 않고 또 등가성의 문제,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 용어를 쓰기는 어렵지만 문제를 그렇게 같이 엮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도 공천해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걸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돌이켜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직도 공천해받지 못하고 있는 김무성계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계라고 할 수 있는 김학용 비서실장과 그리고 김성태 의원. 여기야말로 지금 아직까지 공천이 보류되고 있는 과정에서 진짜 받을지 말지를 놓고서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한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으로 봤을 땐 전해철 의원의 케이스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해찬 의원을 배제하느니 마느냐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이해찬 의원 당신은 안 물러나면 전해철 의원도 공천 못 받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사람이 남아있는 거고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취 문제가 남아있지만 여기에 덧붙여갖고 남아있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친유승민계로 알려진 성남의 이종원 의원이 아직도 보류가 돼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있고 또 덧붙여서 지금 그 이한구 위원장이 얘기했던 세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특히 편한 지역에서 여러 번 다선언했던 사람들을 얼마든지 날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승민계로 불리진 않지만 아무래도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던 용산의 진영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윤상현 의원을 치는 조건으로 유승민 의원을 친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전 처음에 김병명 의원께서 둘 다 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유승민 의원은 살려두겠구나라는 대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많이 한꺼번에 다 친다. 한 번에 더 많은 폭의 물갈이를 갈 거다. 왜냐하면 결론은 유승민 의원도 이번 경선에서 배제될 거다. 배제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이제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대구에 다녀왔는데 그 대구 민심에 대해서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를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의원님. 윤상현 의원을 공천을 안 준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 하지 납득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을 공천을 안 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공정합니까? 결국 판단의 문제일 것 같아요. 판단의 문제인데 누가 뭐래도 지금의 공천 과정은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한 세력이 사실상 모든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대통령이 임기를 남았습니다. 2017년까지. 2017년까지 가져갈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20대 국회가 같이 새누리당 여당이 같은 결로서 함께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짓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을 공천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 뭐 당연히 찬반 양론이 다 갈려 있죠. 근데 결정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은 안 주겠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무한 책임 내가 갖고 가겠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2017년 국정과 함께 가자라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인 거고 이게 새누리당이 안고 있는 엄청나게 큰 과제이기도 하죠. 윤태호 실장님, 만약에 이게 그냥 선택의 문제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지도부의 생각이라면 아까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풍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도권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TK 지역에는 역풍이 금방 사그라들 거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수도권 자체에도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번 선거를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간다. 야당이 박근혜 심판으로 꺼내주길 바랄 겁니다. 청와대는. 그럼 이제 결집력이 우리가 우세하기 때문에 비등비등한 싸움에 또 야권은 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건 좀 계산으로 하면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좀 오만하고 과도한 자신감인 거죠. 새누리당 지금 오만하다. 그리고 너무 좀 국민들 혹은 이제 집토끼를 너무 이제 만만하게 우습게 본다라는 거고 그리고 야당하고 뭐 비교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해찬 의원의 이제 배제다라고 하면 그 논리와 명분과 명분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뭐 야권의 정통성을 지닌 인물이니까 살려야 된다는 것하고 큰 판을 보기 위해 가지고는 그래도 뭐 아쉽지만 이렇게 뭐 저기 한다라는 게 논리가 충돌을 하는데 여기는 논리와 논리, 뭐 명분과 명분의 충돌이 없는 거거든요. 손해 보는 거 우리 알지만은 그래 손해 감수하고 이 사람을 잘라야겠다라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 그 새누리당 공직 후보자 추천 관련의 규정에 따르면은 공관위가 심사 기준을 미리 정해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 다음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는 수순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총선이 이제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4월 13일이니까 한 달이 안 남았고 29일 남았나요? 그런데 심사 기준도 없이 어저께 이한구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어저께 처음으로 심사 기준이 공천 배제 기준이 나왔어요. 예, 당의 정체성과 어긋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막말, 윤상현 의원 사건이 일어나면 막말. 이제서야 기준, 제가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다선 의원. 네, 다선 의원. 어제야 기준이 나온 다음에 그거는 분명히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나중에 기준을 뚜드려서 맞춘 거죠. 그러면 어떤 국민들이 그걸 갖다가 납득을 할 수 있을지. 그야말로 유승민 의원을 자르고 싶었는데 특별하게 명분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윤상현 의원이 딱 터져준 거예요. 예. 이거 잘 됐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 마음으로 해서 오히려 하지 않나. 이렇게 대명천지에 공당 더더구나 집권 여당의 공천 과정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룰로 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도 본인은 어저께도 소설 쓰지 말라고 했는데 황당하게 된 거죠. 하루 만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공천이 배제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되고 또 일각에서는 진정하게 대통령의 남동생이라면 누나라는 사람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 본인이 했던 그런 모든 것이 역풍이 돼가지고 본인한테 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현 순간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공식적인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경선에서 배제가 되는지, 유승민 의원이 이번 공천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임유선 변호사님, 윤상현 의원 얘기를 좀 하자면, 어제 저희 동아일보 1면에 단독 보도했습니다. 공관위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에서 윤상현 의원을 이번 공천에서 배제 기록하다기 잡혔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오늘 공관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쓴 거를 중앙일보가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기사를 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실은 어제까지는요, 윤상현 의원에 대한 언급이 서로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어제 처음으로 공관위에서 윤상현 의원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이한구 위원 측에서요, 선거를 뛰는 새누리당 후보자들이 윤 의원이 버틸수록 우리가 불리해진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를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 얘기는 결국 이한구 위원장의 마음도 배제 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물론 내부에서는 아예 말 한마디를 갖고 이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원장이 국회의원의 품위 이야기를 꺼낸 점에서 이미 마음은 정해졌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의원실 관계자는 불출마 보도는 재미없는 소설이라면서 일축하면서 여전히 출마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을 등가 교환하는 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누가 더 나은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겠죠. 누가 더 당에 유익한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 당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를 수 있겠죠. 저야 당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공천 조무를 자격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에 그럼 당 내에서 민주적으로 결정을 한다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집권당이라는 존재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어제 결정하는 모든 그림에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는 그 손의 그림자마저 보이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의 그림자마저 보인다. 그전에는 그나마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 것 같아 보였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손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바로 제3자의 입장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입니다. 집권당이 자신들의 독립성, 자립성을 상실했구나. 지금 대통령이 대놓고서는 저쪽 대통령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와대인지 어디선지 보이지 않는 손이 대놓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반항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는 그래도 전혀 반항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더 보이지 않는 손의 그림자가 더더더 크게 그림들을 크게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안타깝고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일보 1면에서 오늘 흥미로운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윤태곤 실장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고 가신 이후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대구 지역만 추가로 한 번 더 여론조사를 여러 번 실시를 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관심 지역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할 공선 여부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반영하라고 한 거겠죠. 근데 참 이렇게 따로 하는 게,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든지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특정 시점에서 한번 찍어보는 거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여러 번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제일 안 좋은 거를 탁 집어가지고 쓴다라고 하면은 여론조사의 본질적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더 악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시점, 13일이라는 게 어떤 시점이었겠냐라고 하는 거고, 이게 한국일보 지면에는 조금 반영이 안 됐고 온라인 기사는 더 낫던데, 여론조사 내용과 방식도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컨대 김희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 현역 의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국토부 차관을 지낸 김희국 씨. 라고 해가지고 여론을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름이 왜 이렇게 긴가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여론조사가 합법적으로 되려면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랜덤하게 돌려야 된다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진, 임윤선, 정성희 순서로 하면은 김진이 항상 유리해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김진, 임윤선, 정성희, 그 다음은 임윤선, 정성희, 김진, 그 다음 정성희, 김진, 임윤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그 랜덤 법칙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첫 번째로 나왔는지 말을 안 해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뻔해 보이고. 이재만 농구청장일 거다. 뭐,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선관위 신고하고 하면 여론조사 안 받아줍니다. 여론조사는 못하게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너무 나선다는 거, 좀 너무 막 나간다고 할까요? 막 나간다. 그러니까 아까 정성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녹취록 파일, 여론조사표 유출, 결국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알파고가 떡수라고 봤던 것들이 예. 결국은 다 묘수로 가고 있는 한 부분을 위해 가지고 그런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새누리당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공천 쫙 발표하고 선거 넘어가고 야당하고 막 싸우고 하면은 뭐 이제 묻히고 간다라고 생각할 예. 건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승민 의원의 경선 배제 여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도직국 패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김병민 의원님, 예. 정성 의원께서는 대명천지라는 말씀을 하셨고 김윤선 변호사님은 예. 보이지 않는 다들 보이지 않는 손에 그림자마저 보인다라고 말을 했고, 지금 윤태권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떡수가 나간다. 묘수가 되고 있다, 막 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싱크탱크 소속이었잖아요. 예, 제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들은 이걸 가지고서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근거로 자르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유승민 의원 여론조사 높게 나오는 거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승민 의원을 배제한다 그러면 이 조건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현역 의원들을 만약에 배제하고 싶으면 어차피 당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당이 갖고 있는 지지도와 현역 의원들의 지지도를 비교했을 때 현역 의원의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 낮으면 배제한다. 이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거죠. 아마 당 차원이나 공관위 차원에서는 사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의미, 메시지들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다는 가능성도 저는 들거든요. 예. 오늘자 한국일보에서 조간신문에 이런 얘기들을 쭉 자세하게 르포를 써놨는데 실제 현지에 가보니 수도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 비판적이기보다는 현지에서 반응이 꽤 괜찮더라.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 반응이 괜찮더라. 예, 현재보다 괜찮더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어찌 됐든지 간에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직독기라고 할 수 있는 지지층을 강력하게 결속시키면서 선거를 치르고 앞으로 이 동력으로 2017년까지 가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론의 분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국은 미래를 향하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예. 적어도 현재 새누리당의 선택, 지금의 선택 기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보태갖고 이번 20대 총선을 치르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해 보이더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그런 의지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게 지금 총선의 전체적인 형국을 결정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오늘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경선 배제, 공천 배제라는 발표를 하게 될지, 그렇다면 공천 배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내용 중에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구 신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뜨거워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혜훈, 조윤선 둘 중에 한 명은 영남으로 재배치할 거다.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둘 다 일단은 강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해운, 조윤선 중 한 명을 영남으로 재배치한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남아있는 것이 관심 지역이 TK 일부하고, 그러니까 대구 경남 일부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이제 뭐 동천만 되면은 당선이라는 그 강남 벨트가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이 서초 갑의 이해운, 조윤선 전 장관이 맞붙은 지역인데요. 예. 여기에서 뭐 김무성 대표도 얘기한 바 있죠. 두 이제 아까운 자원들이 여기서 부딪히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했는데, 어저께 공관위원회에서 둘 중에 한 명을 빼서 지금 현재 많은 그 다선 의원들이 배제된 영남에 재배치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 둘 다 뭐 펄쩍 뛰고 있죠.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갈아온 그 표밭인데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배치를 한다면 이해운 전 의원 쪽을 들여다가 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해운 전 의원의 시아버지가 김태호 전 의원, 울산에서 3선 의원인가 4선까지 하신 의원이고, 본인도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마침 보니까 또 물산 지역에서 강길보 의원, 박대동 의원이 다 공천이 배제가 됐고, 정과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이렇게 많이 빈자리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해운 의원이 또 유승민 의원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대학과 과까지 선배라서 오빠 하는 사이거든요. 또 둘 다 박근혜 대통령에 가까웠다가 지금 멀어진 사이인데, 예. 그리고 또 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무수석으로서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이라, 만약에 이해운 의원을 뽑아서 영남으로 한다면은 굳이 누구를 겨냥한 경천이다, 또 공천 배제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절대로 두 사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운 의원과 조윤선 후보 사실 모두 서초갑 지역에서 이기겠다라고 지금 필직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둘 중에 한 명 영남 재배치한다라는 대상이 이해운 후보 측을 이양구 공관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다면, 보세요. 유수민 의원이랑 친하죠. 대통령이 예뻐하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 대통령의 사람이었던 조윤선 예비 후보를 살려주기 위해 이해운 후보를 재배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당장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강남 서초 지역의 공천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대통령께 좀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가는 과정에서 이번 총선 같이 가는 것, 결국 저는 어쩔 수 없는 새누리당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특정 눈밖에 난 사람들을 한 명씩 속아내겠다, 이렇게 가는 순간 선거는 공멸이거든요. 예. 특히나 서초 지역 같은 경우는 이해운, 조윤선 두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는 과정을 굉장히 많은 언론도 보도가 됐었고, 저도 서초에서 지역의 활동들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여당 텃밭 지역이야말로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상향식 공천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날 선거를 앞두고, 이건 한 달도 아닙니다. 한 보름 앞두고 갑자기 누군가가 위에서 뚝 날라와요. 그리고 4년 지나고 나면 또 없어지죠. 예. 또 누군가가 날라오고. 그럼 그 새롭게 온 국회의원들이 과연 지역 유권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야말로 정말로 그 여당이 후보가 나오면 당선이 되는 지역일수록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경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거고, 두 번째로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을 뽑아서 재배치를 할 거면 미리 사전에 조정을 했었어야죠. 사전에. 지금 선거를 이제 다음 주 후보 등록입니다. 다음 주 후보 등록을 앞두고 한 후보가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거 운동을 한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두 후보 다 결코 받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다른 각도에서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새누리당이 과거에 보면은 서울에서 이런 식의 좀 운용을 많이 했습니다. 점점 북상하는 후보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강남에 출마하고 싶어 하다가 참 힘들 것 같으니까 한 중구, 종로 이쯤까지 가다가 결국 이제 저 노원, 강북에 안착하는 이제 후보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내려가게 되는 거죠. 저는 두 분 중에 둘 다 이제 마음에 안 들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람 인생 많다가 새옹지마가 될 수 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임기는 2017년까지입니다. 저는 예.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울산이나 이 지역에 가면은 롱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서울에서도 이게 빛이 나는 사람들인데, 제가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영남 지역의 좀 보수적인 정서와 좀 뭐랄까, 그 중에서는 정말로 공개 일학적인 면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선거까지도 좀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나쁘지 드네요. 않은 카드라는. 예, 과연
서초갑 지역 잠시 후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 이 역시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김종인 카레베인 이해찬, 이거 불의한 결정이다. 곧 입장을 밝힐 것이다. 라고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조금 전 저희 돌직구쇼의 뉴스 속보 자막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 대상으로 결정된 이해찬 의원이 결국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기로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이른 아침까지만 해도 이해찬 의원 측에서는 묵묵부답, 두문 불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이해찬 의원의 공식 입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겠다. 그리고 잠시 뒤면 이해찬 의원이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해찬 의원 측에서는 이런 말을 밝혔습니다. 세종시의 완성과 정권 교체가 마지막 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종인 대표가 밝혔던 경선 배제, 공천 배제에 납득할 수 없다. 차라리 탈당을 선택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임태구 실장님, 야당의 오늘 상황도 정말로 굉장히 복잡한데 결국은 탈당을 선언했군요. 저는 이해찬 의원이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명분을 고수하면서 큰 어른으로서 그럴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조금 예상 외네요. 이렇게 되면은 김종인 대표한테 타격이 클 겁니다. 네. 왜냐면요, 이해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찬이라는 이제 좌장적인 인물이 나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분명히 이제 저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겨가지고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분도 이제 아주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분인데, 반발이 있든 없든 자기 프로그램대로 탁탁 가는 분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내일 정도로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 이제 3단계 경제 실정론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면을 부딪히겠다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잘못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을 공략하는 데는 되게 그 위력을 발휘했었거든요. 많이 지금 찌그러뜨려 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찬이라든지 저런 무소속으로 나간 원래 더불어민주당 멤버들하고 김종인 대표가 충돌을 하기도 어렵고, 충돌을 한다면은 뭐 굴러온 돌 박힌 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나서서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를 해야 될 부담이 커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맡겨놓고 지켜보는 식이고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였는데,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오늘 뭐 중앙일보 보면은 문 전 대표가 그 이해찬 전 총리 관련해서 전화를 해왔는데 내가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마시라고 말했다. 참 너무 매몰차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김 대표도 문 전 대표한테 SOS를 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또 이제 김 대표는 큰 무기 하나가 있죠. 내가 싫다고 하면 나는 떠난다. 그걸 이제, 근데 그 무기는 꺼내 드는 순간 정말로 여기도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좀 뭐 오늘 하루 이틀이 되게 이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네요. 이해찬 의원의 배제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 이렇게 밝혔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이유를 갖다가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정무적 판단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언론에도 대고서 그 얘기를 해요. 정무적 판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끝나는 거지. 정세미 의원님, 윤태곤 실장이 조금 전 이해찬 의원 정도의 다선 정치 선배라면 친노 패권 개혁이라는 김종인 대표의 이번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예상외다, 이렇게 말했어요. 겸허히는 아니고. 근데 그 전에도 이런 말 했었어요. 이해찬 의원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소 의정 활동하는 거 보면은 안 나올 것이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정치부 기자들이 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었고 지금 저런 선택을 했는데, 지금 출마의 변을 지금 김진 앵커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는 세종시의 완성, 하나는 정권 교체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인데, 세종시 완성은 박근혜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다 내려보내가지고요, 공무원들 뼈를 고속도로에 묻는다고 할 정도로 내려가서 압박해서 이해찬 의원이 아니더라도 하고 있고요. 정권 교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금 표를 주면서 야권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10년 이미 정권을 줬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정권 교체라는 이유로 또 국민의 선택권을 좀 제한을 하면서
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을 결집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명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뭐 우리가 그 동아일보에서는 계속 이제 친노 운동권 정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친노 좌장이라고 하는 이해찬 의원은 물러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우리 역사와 이런 것 정치 발전에서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이지만 지금의 전 모습은 노역이다. 노역이다. 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윤 실장님 말씀하셨던 이 문재인 대표의 앞으로 입장이 굉장히 주목되거든요.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갈등성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묵시적으로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 모든 김종인 대표의 선택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 컷오프의 모든 과정을 보면 결국은 친문 체제는 구축하면서 사실상 범친노 체제는 완전히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범친노 체제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의원이 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의원이 크게 말을 하진 않고 말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할 말 없다. 예,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탈락에 대해서도 문재인 의원은 이라는 한마디로 사실은 일축해왔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이 문재인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분상으로 이해찬 의원을 컷오프 시켰다라는 건 극단적 친노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는 메시지 함의가 컸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이해찬 의원을 옹호할 일은 별로 없을 거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의 내부 갈등들은 더 많이 촉발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내부 갈등이 더욱더 촉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당은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의 정점에 유승민 의원의 경선 배제 여부가 있고 야당 더불어민주당에는 친노 세력의 수장으로 불리는 이해찬 의원의 이 무소속 탈당 선택이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만만치가 않네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이제 뒤로 하고 대륙으로 흘린 이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중국에서도 열풍이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중국 공안이 송중기 상사병을 막기 위해서 드라마 시청을 자제할 것을 공고했다. 임준 변호사님, 아니 중국 공안이 중국 내에서 막강하지만 우리 인기 한류 드라마를 보지 마라 할 정도의 권한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발제할까요? 고백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요즘 뭐 최고의 화제입니다. 네. 지금 송중기 씨가 극중에서 한 게 바로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가 아주 뭐 유명했는데요. 잠깐 예. 패러디를 했는데 안 받아주시네요.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몰랐습니다. 지금 저 드라마 안 봅니다. 네. 한중 동시 방송 중인데요. 태양의 후예가 뭐 연일 우리나라에서도 25% 하면서 막 지금 KBS 드라마의 붐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제 주변에 송중기 씨 좋아하는 여성분들 많더라고요. 지금 난립니다. 잠을 못 잔다고 조금 예. 전에 왔다 간 이다혜 프로기사도 사실 잠을 못 이룬다고 하던데. 잘생기긴 했어요, 제가 네. 봐도. 근데 더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난리래요. 예. 이 인터넷으로만 방영을 하는데요. 이미 그 별에서 온 남자의 뷰를 이미 넘어섰고요. 오죽하면은 심지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공안부가요. 예. 웨이보에 뭘 운영하냐면 4대학 타격을 운영하는데요. 예. 이 4대학 타격에 주의보를 내린 겁니다. 바로 태양의 후예 주의보를 내렸는데 이 태양의 후예 때문에 법률적 문제와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공식적인 위험 문구를 날린 겁니다. 예. 아니 도대체 어떤 법률적인 위험과 리스크가 있다는 건가라고 봤더니 드라마로 인해 부부싸움 끝에 이혼한 사례를 선고했고요. 아, 그래요? 네, 아내의 송중기 사랑을 너무 질투한 나머지 남편이 성형수술을 한 사례도 예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송중기에게 반한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진관을 찾은 남성이 송중기와 똑같이 찍어달라고 사진사를 막 괴롭힌 거예요. 왜 송중기랑 안 똑같냐 내 사진이. 그래서 가관이네요, 가관. 경찰에 신고된 일이라도 있다고 하고요. 예. 이건 좀 안타까운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치즈 인더 트랩 태양의 후예가 워낙 날리다 보니까 하루에 18시간을 몰아서 인터넷을 보다가 그만 급성 녹내장에 걸린 사례도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 중국 시청자분 한 명이. 여성분이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 드라마 특히 태양의 후예 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모두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뭐 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도 가관이네요. 우리 임현준 변호사님의 바람대로 제 화신이에요. 송중기 씨 얘기를 좀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머금고 진짜요? 송중기 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생겼네요. 근데 녹내장에 걸렸다니요. 드라마 좀 모르겠습니다. 광고 후에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의 휘날의 뉴스로는 아주 특별한 사과에 관한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사과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다가 최루탄에 맞아 숨진 김주열 열사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경찰이 마산 앞바다에 내다 버릴 때 김 열사의 시신을 실은 차를 운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진에서 보셨던 당시 시신을 차량을 운전했던 김덕모 씨입니다. 김덕모 씨는 그때 당시 경찰도 아니었고요.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정권에 관련됐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프차가 있다는 죄로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시신을 운반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시신이 바로 김주열 열사였던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 우리 김덕모 씨의 마음속에 56년간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6년 만에 미안하오. 김주열 열사의 묘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사진이 오늘 조간신문에서 실렸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 되겠지만 김주열 씨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나길 기도하겠다. 암울했던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한 가지씩 미안함과 안타까움, 죄송한 마음을 안고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미안하다라면서 무릎을 꿇는 저 노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작은 단초를 하나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